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 오만전자로 내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쓸만한 구형칩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중국의 메모리칩 공세가 삼성전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지 관련 전망 김선영 대표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간 기업들이 잠깐 한번 쉬게 되면은 온 세상이 잡아먹을 것처럼 물어뜯기 위해서 달려든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기사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 분위기였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저도 투자를 해오면서 이런 기사, 이런 케이스 한두 번 본 게 아니어가지고 놀랍지도 않지만 볼 때마다 참 어이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사실 기술력 좋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간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중국의 메모리까지 비교하면서 우려감을 만드는 건 좀 우려감이 과하다라는 좀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메모리 공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제 불안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 심리를 더 쥐어 흔들어가지고 이제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사실 미중 갈등 속에서 계속 좀 몸을 숙여왔습니다. 중국이 숙여왔는데 그 사이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를 기점으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쓸만한 반도체 칩을 쏟아내면서 그동안 삼성이 완전히 장악하고 압도를 했었던 이 레거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가져가는 게 맞지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삼성은 요 레거시 놔두고 새로운 걸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도기적 구간에 있는 항상 이제 고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감내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존 거를 버리고 새로운 걸 넘어갈 때는 기존 거를 당연히 기존 거를 사용하던 사용자들이 많죠.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새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거에 어떤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이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또 게다가 그게 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구형을 버리고 신형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도기적 구간에는 어떤 제품이든지 간에 항상 이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일반 전기차가 아예 없을 때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넘어왔을 때 이제 80년도가 90년도에 그때 이제 볼트가 처음 나왔는데 그때도 내연기관 차들이 기업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기업 죽였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수십 년 이후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고통의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사에서 긴장할 거는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아니고 사실 마이크론이죠. 마이크론이 이제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걱정되고 현 추세대로라고 하면 2026년도에는 마이크론의 생산량을 추월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론 요대로 잘못하게 되면은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그 이후에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 빠지고 중국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중국이 거의 유일하게 제일 잘하는 게 생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국 힘드니까 자기 제일 잘하는 생산 막 찍어가지고 막 해외로 막 밀어내기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분기 때 컨테이너 운임지수 다 올라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국가의 보조금에 업혀가지고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이쪽에서 지금 과한 공급으로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가 또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감산만이 삼성전자 살 길이다. 굉장히 포인트를 잘못 잡은 보고서여가지고 그 보고서는 제목만 보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감산을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중국에 맞춰가지고 중국이랑 같이 감산 싸움하면 결국 삼성이 지는 게임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보고서는 제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들의 의견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도 여러분들 아마 비행기 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비행기 타보면 앞에 이제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밑에 휴대폰 같이 보시면은 그 디스플레이 엄청 답답하거든요. 그거 LCD입니다. 지금도 비행기에서도 그 LCD를 버리고 이제 OLED, 이제 LED를 넘어서 OLED도 넘어간 상황인데 삼성은 최근에 우리 LED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건 예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진통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많이 매도를 하는데 이건 비단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문제로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수를 누르고자 하는 뭔가 다른 의도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이 붙여가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장기 투자하시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저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본격적인 메모리 시장 진입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삼성전자 등에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우리 김선영 대표 말씀대로 기술 격차이겠죠. 삼성이 기술 초격차로 거리를 더욱 벌려줘야 할 텐데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이 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걱정이긴 합니다. 자,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마침내 공개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시장 관심 증폭되고 있는데 국내에도 관련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손창현 팀장님, 이번 이벤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이벤트 이제 테슬라가 자율적 로봇 관련된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세 가지로 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공유 사업에 뛰어들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4월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컨퍼런스 콜 이제 실적 데이 때 얘기를 했어요. 숙박 공유 플랫폼 그 에어비앤비와 그리고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를 합친 기능을 이제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택시 사업까지 한다라는 네,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사이버캡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 이런 사업까지 테슬라가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신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걸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좀 플랫폼 사업으로 명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온 디바이스 향이 본격적으로 차량에 탑재가 됐다라는 것도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갤럭시 S24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됐고요. 아이폰 16으로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차량용의 본격적인 디바이스로 이 테슬라가 가동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뭐 다양한 자동차들이 뭐 레벨 1, 2, 3, 4단계 정도 부분으로 부분 자율화에만 계속 특화를 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은 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보급에 어떻게 보면 제2의 르네상스가 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완성형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쪽,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계속적으로 폭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기차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인프라를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으로 시간을 좀 벌어놓은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략을 좀 세운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보유했었던 차주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니즈를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좀 다양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이제 관련된 이 종목들이 뭐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 쪽도 있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로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가 결국에 오늘 발표가 되면 그동안에 이 관련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이제 관심주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차량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NTC라고 하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글라스를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글라스가 스마트폰이나 PC나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어서 이제 전장 쪽 관련된 커버 글라스에 대한 침투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율주행과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역시나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주들 로보택시 기대감에 좀 변동성을 보였던 만큼 오늘 행사 이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변동성 대응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 제약바이오업 쪽의 보유 지분을 늘린 반면 반도체 관련주의 투자 비중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분율 변화, 그 이유와 함께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님께 이번에 여쭤볼게요.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믿을 만한 보루가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국민연금, 세계 세 번째로 큰 그런 연금이죠. 그런데 지난 3분기에 투자에 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반도체 쪽의 비중을 좀 축소하고 뭐 다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비중 좀 줄이고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을 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거 뭐 K밸류 업체에서 금융업종도 좀 관심 가졌는데요. 제가 왜 국민연금이 그런 투자를 했을까 고민해본 결과 결론은 전 이렇게 봤습니다. 9월 달에 미국의 빅컷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컸던 0.5%포인트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가 과연 반도체 쪽에 더 유리한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이오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금융에 유리한가 이쪽에서 아마 후자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갖게 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몰빵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성향이 좀 강한데요. 국민연금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의 비중을 늘렸다고 해서 1%, 10% 확 늘린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시장 흐름에 순응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에서 가장 뼈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5대 산업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화학. 여기다가 최근 4, 5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있죠. 바로 뭐죠? 바이오하고 금융하고 방산 쪽이 이제 8대 업종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다른 게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은 수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8대 업종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국민연금처럼 우리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도 내가 한 종목, 한 업종에 몰빵하기보다는 아주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말씀하셔가지고 간밤에 그 HLB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뭐 FDA 승인이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HLB는 막 상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이오 오늘 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바이오 쪽에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반도체에 비해 또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리하다는 것이지 금리 인하가 바이오 쪽을 크게 부흥시킨다. 그렇게 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이 매수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최근에 바이오가 주가 상승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악재는 슬기롭게 피해가는 것이 더 좋은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연금은 반도체보다 바이오에 집중을 했습니다. 섹터별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이슈 조선 업종입니다. 조선업계가 4분기에도 수주 낭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를 벌써 달성한 기업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주가는 지금 계속 횡보 상태입니다.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김성준 이사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어제 하나오션이 15,000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1조 932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이제 2년 만에 수주를 했는데요. 그보다 앞선 2일 날에도 여러 수주들이 좀 있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이 메탄올 운반선 2척, 그리고 LPG 운반선 2척, 총 5척 정도의 규모를 8,800억대 수주를 했고, 삼성중공업 역시 LNG 운반선 2척을 6,700억대에 수주를 했고요. 그 같은 날 하나오션도 한 척에 5천억대의 수주를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로써 HD 현대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목표치가 원래 이제 135억 달러였는데 이미 이제 38% 가량 추가한 185억 달러의 수주를 확보를 한 상태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수주 목표치는 없습니다만은 작년에 35억 달러 정도 수준을 수주를 했었는데 이미 이제 2배가 넘는 73억 달러의 수준의 수주 잔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95억 달러가 수주 목표인데 현재 56% 달성률이 가장 부진하긴 합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수주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덴마크의 머스크라든지 뭐 독일의 하팡로이드와 같은 업체와 지금 현재 수주 협상 진행 중에 있고 특히나 단독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모잠비크의 FLNG 해양 플랜트 부분에 이제 수주도 올해 연내에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미국 역시도 이제 LNG
LNG 프로젝트 다시 재개를 했죠. 그래서 관련된 분야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올해 4분기 남은 시절에 좀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주들이 최근에 이제 9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 대비 한 10% 이상의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뭐 중국의 조선사들 간의 이제 합병 소식도 있었고 또 이제 최근에 중국이 컨테이너선 중심의 수주가 좀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중국 후판에 반텀핑 제소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향후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혹은 조선사로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니냐라는 염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과도한 그런 이제 악재 우려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 친조선가 여전히 견조하고요. 특히나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합니다. 이제 3분기 실적에 있어서 조선주만큼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래도 좋은 성장률을 보일 업종도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에 이제 주목해 볼 만한 현재 시점에서 그런 업종으로서 조선업종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투자 전략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실적 시즌인 걸 실감할 수 있게 이른 아침부터 많은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적이라는 제목과 함께 LIG넥스원의 목표가가 28만 8천 원으로 상향됐고 어제 공시가 있었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안에서는 KB금융의 목표가를 높이는 증권가 보고서도 발간됐습니다. 한편 하향 조정 리포트로는 카카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고요. KB증권은 포스코퓨처엠에 대해 부진은 있어도 몰락은 없다. SK증권은 네이버에 대해 이익 성장은 계속되지만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점을 주목하며 목표가 유지에 나섰습니다. 먼저 리가켄바이오 리포트부터 체크해보시죠.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는 어제 일본의 오노약품과 항체 약물 접합체 기술 이전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며 오후 들어서 폭등했는데요. 오늘 2개의 증권사가 투자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일제히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DS투자증권은 16만 원 그리고 이밖에 메리츠증권은 17만 원을 제시했는데 계약금은 총 9,435억 원으로 특이점은 타겟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총 계약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하나의 약물로 복수의 약물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 전해지면서 DS투자증권은 총 계약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빅파마들의 ADC 인수합병으로 공급자가 감소해서 ADC 플랫폼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업에 6,5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추가 부여해 목표가 상향 조정한 점 참고해보시죠. 다음으로 카카오 보고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카카오에 대해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하향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커머스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했고 메시징 광고 또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게임과 웹툰, 미디어 등 콘텐츠 사업부가 전반적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팀F 관련 손실 300억 원 그리고 모빌리티 과징금 700억 원이 영업 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점도 투자에 참고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트 확인해보고 왔는데 방금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ITC, 즉 국제무역위원회가 보툴리움 전쟁에 있어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비 판정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는데 예비 판결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보툴리움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휴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연금이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엇갈린 매매 행보를 보였습니다. 코스맥스는 팔고 한국콜만은 사들인 국민연금, 그 이유 무엇인지 이번에는 김선영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보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했는데 일단 재밌는 거는 이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이제 업계 1위를 두고 서로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코스맥스는 매도, 한국콜마는 매수를 한 상황인데 역시나 이제 실적입니다. 확실히 앞으로 시장은 이제 실적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고요. 같은
같은 기간에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연금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올 상분기에 뭐 외국인들 역시 한국콜마와 코스메카 코리아 위주로 이제 순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한국콜마랑 코스메스 일단 모두 괜찮은 호실적을 기록한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한국콜마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조금 작은 상황이라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두 기업에 대한 어떤 희비를 좀 엇갈렸다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YOY로 20.58%와 84.19%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일단 여기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YOY로 15.36%와 29.43% 이거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절대 나쁜 수치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콜마와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엔 한국 코스맥스도 좀 억울한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앞으로 이제 또 예상되는 매출을 봤을 때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 중심으로 매출 고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맥스는 중국 시장 쪽의 수요 부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 전망치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 좀 직면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결정적으로 두 기업이 어떤 주력 상품이 있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콜마랑 코스메카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이제 선케어 제품이나 기초 화장품 수입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맥스랑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낮은 색조 화장품에 특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매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실적으로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1년 중에 가장 강력한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맞춰서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한국콜마가 당연히 수익성도 더 좋은 제품을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대치가 올라가는 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게 4분기 도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마진율이 좋은 기초 화장품 쪽에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쪽을 지금 매수를 해줬고 주가 흐름도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시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요거 수출에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LG화학입니다. 작년 5월에 착공했던 탄소 나노튜브 4공자 건설을 일시 중단을 했습니다. 전기차 잘 요즘에 좀 덜 팔리니까 그 캐즘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남일호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탄소 나노튜브 영어로는 CNT라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전기차 쪽에 가장 중요한 차세대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뭡니까? 열 전도율은 구리하고 똑같고요. 강도는 철강보다 작은 채 100배가 더 높은 차세대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왜 이 CNT 공장의 증설을 중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방산업, 방금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전방산업, 즉 전기차라든가 이런 전기차 배터리 산업 쪽이 조금 지금 매출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쉬었다가 하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방산업이 어려운데 계속 공장에서 물건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올바르다고 보고 있고요. 끝으로는 일단 저는 추가 상승, 전기차 배터리라든가 2차 전지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다른 업종보다는 좀 주가 상승이 괜찮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 실적 언제 좋아질까요? 빨라야 내년 상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을 안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전쟁에서는 철수를 잘하는 군대가 이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투자에서는 어떻습니까? 손절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업종 끝까지 갖고 있지 마시고 오히려 적절한 손절과 재투자가 유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업황에 따라 공장 건설 재개에 대한 여지가 좀 남아있는 만큼 하루빨리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티웨이항공이 경영권 분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대명 선호 측에서는 공개 매수는 절대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경영권 인수 방안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관련 전략 김성준 이사께 좀 들어볼게요. 예, 일단 약세장에 이제 고려안에 이어서 이제 티웨이항공까지 경영권 분쟁하면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이런 소식 때문에 뭐 TA 홀딩스 그리고 대명 소노시즌 그리고 예림당 모두 다 이제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대주주 대명 소노그룹 측에서 이제 지분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보도 앞서 이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식이 있었고요. 일단 장내 매수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대명 소노그룹은 이제 2011년, 13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JKL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TA 항공 지분을 당시 시세보다 이제 20% 이상의 그런 이제 웃돈을 지불하면서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좀 최근에 이제 8월 1일이었는데요. W밸리업이 보유하고 있는 TA 항공 지분 14.9%를 841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런 이제 가능성들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단순하게 장내 매수를 가정을 해서 현재 지분을 계산해 본다면 대략 1대주주, 2대주주 지분 차이가 3.2%가량 나기 때문에 TA 항공 지분 시총이 8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략 한 260억 정도 가량이 추가적인 투입이 나온다면은 최대주주 등극이 가능한 산술적인 수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제 1대주주, 2대주주 모두 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대명 소노시즌 예림당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04억, 499억 각각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둘 다 출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는 다소 조금 조심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뭐 교환권에 관심을 갖고 뭐 지분 인수를 하는 것이겠죠. 자, 지금 시간 8시 22분 막 이제 되려고 합니다. 오늘 노벨문학상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상승장 기대합니다. 자,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봐야 되겠죠? 손창현 팀장님, 이제 정리해 주시죠. 네, 미증시가 이제 CPI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돼서 일단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었다. 그래서 조정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조정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도 종목별로는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엔비디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HBM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여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유가 상승으로 석유와 관련된 종목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관련된 종목들이 시간으로 하락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승인 보류나 반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크게 뭐 우려할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엔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